여러분, 지금 중동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사우디 왕실 전용기가 긴급 회견을 열었습니다. 한국 의료진 200명 파견, 100억 달러 투자, 네옴시티 병원 전체를 한국에 맡기겠다는 전격 선언. 왕족들은 카메라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 전 우리가 심은 씨앗이 오늘 우리를 살렸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건은 나흘 전 새벽 2시, 도쿄로 향하던 왕실 전용기의 엔진 고장으로 시작됐습니다. 인천공항 비상 착륙. 그런데 새벽 3시, 더 큰 위기가 왔습니다. 73세 왕실 최고 원로가 심장마비로 쓰러진 겁니다. 골든타임 5분. 낯선 한국 땅에서 벌어진 생사의 갈림길. 그 순간부터 왕족들이 목격한 광경은 중동 전체를 뒤흔들 충격이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믿을 수 없는 96시간의 기록을 공개합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일라 알무타이리입니다. 사우디 왕실 항공에서 18년째 왕족 전용기 수석 승무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중동 왕족들을 모시며 지구를 수백 바퀴는 돌았을 겁니다. 하지만 최근 늦봄 인천공항에서 벌어진 일은 제 항공 경력 전부를 뒤흔들어 놓은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날 저희 보잉 787 드림라이너에 탑승하신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었어요. 사우디 왕가의 최고 어른이신 73세 알둘라 왕실 고모님을 필두로 파이살 왕자님, 나세르 석유 재벌 회장님까지 각자의 재산만 수조 원대에 이르는 분들이셨죠. 이분들은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G20 특별 정상회의에 참석하시는 길이었습니다. 사우디 대표로 기조연설까지 예정되어 있었어요. 두바이 국제공항을 이륙할 때까지만 해도 분위기는 최고였습니다. 알둘라 고모님께서는 도쿄에서 일본 총리와의 만찬이 기대된다고 하셨고 왕자님은 회의 자료를 검토하고 계셨죠. 기내에 준비된 페르시아만 최고급 캐비어와 프랑스 샴페인을 즐기시며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저는 18년간 이 일을 해왔지만 한 번도 긴장을 늦춘 적이 없어요. 왕족을 모신다는 건 매 순간이 시험이거든요. 하지만 그날은 특히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페르시아만을 지나 파키스탄 상공을 넘어 중국 영공으로 들어설 때까지 순조로웠어요. 그런데 새벽 1시 30분쯤이었을 겁니다. 기체가 갑자기 미세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일반적인 난기류라고 생각했습니다. 18년 경력이면 이런 흔들림쯤은 익숙하거든요. 그런데 흔들림이 점점 심해지더니 조종석에서 기장님이 급하게 저를 부르셨습니다. 조종석으로 들어갔을 때 기장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왼쪽 엔진 경고등이 빨갛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엔진 온도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거였어요. 부기장님이 지도를 펼쳐놓고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즉시 가장 가까운 공항에 착륙해야 합니다. 기장님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18년간 단 한 번도 비상 착륙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은 인천입니다. 부기장님이 말했어요. 비행시간 40분 거리입니다. 도쿄까지는 아직 2시간 반이 남았고 베이징으로 되돌아가려면 1시간 반이 걸렸습니다. 상하이도 검토했지만 중국 당국의 까다로운 절차 때문에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았어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객실로 나왔습니다. 왕족분들께 상황을 알려드려야 했어요. 심호흡을 한 번 더 하고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손님 여러분, 기술적 문제로 인천공항에 비상 착륙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객실이 싸늘하게 얼어붙었어요. 파이살 왕자님의 얼굴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코리아? 그 작은 나라에 우리가 간다는 거요? 나세르 회장님도 못마땅한 표정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왜 하필 그런 변방 나라에 가야 하는 거요? 차라리 바다 위를 더 날아서라도 일본까지 가는 게 낫지 않소? 알둘라 고모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표정이 어두우셨어요. 73세의 연세에 비상 착륙이라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셨을 겁니다. 솔직히 저도 걱정이 앞섰어요. 이분들은 두바이 버즈칼리파 최상층 스위트도 좁다고 불평하시는 분들이거든요. 한국 같은 나라에서 왕족 의전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비행기는 급선회하여 한반도를 향했습니다. 기내는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고 왕족들은 각자 최악의 상황을 상상하며 얼굴을 찌푸리고 계셨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해바다는 잔잔했지만 기내 분위기는 폭풍 전야 같았습니다. 저는 18년 승무 경력 중 이렇게 불안한 비상 착륙은 처음이었어요.
인천공항이 가까워지면서 긴장이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한쪽 엔진만으로 착륙해야 하는 위험한 상황이었죠. 창밖으로는 이미 소방차와 구급차들이 활주로 옆에 대기하고 있는 게 보였어요. 그런데 이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관제탑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완벽한 아랍어였던 거예요. 아살라무 알라이쿰. 사우디 왕실 항공기 인천공항은 여러분을 위한 모든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안심하고 착륙하십시오. 인샤알라. 기내가 일순간 조용해졌어요. 파이살 왕자님이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방금 아랍어였나? 저도 놀랐습니다. 유창한 정도가 아니라 리야드 방언까지 섞인 표준 아랍어였거든요. 유럽 어디를 가도 영어로 대응하는 게 기본인데 아시아 공항에서 아랍어가 들려온 겁니다. 착륙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부드러웠어요. 한쪽 엔진으로만 착륙했다고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안정적이었습니다. 활주로 양쪽으로 소방차 5대와 구급차 3대가 대기하고 있었지만 다행히 화재나 추가 사고는 없었어요. 기내 문이 열렸습니다. 새벽 2시 15분이었어요. 그리고 탑승교 입구에서 깜짝 놀랄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직원 20명이 일렬로 도열해 있었던 거예요. 모두가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며 아랍어로 인사했습니다. 선두에 선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한국인이 유창한 아랍어로 자신을 소개했어요. 인천공항 VIP 의전팀 팀장 박민수입니다. 사우디 대사관에서 8년간 영사로 근무했습니다. 발음이 너무 완벽해서 처음엔 중동에서 자란 사람인 줄 알았어요. 팀장이 말했습니다. 왕족분들을 위한 특별 의전 라운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할랄 음식과 기도실도 마련되어 있어요. 고급스러운 휠체어에는 사우디 왕실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비상착륙이라는 예고도 40분밖에 없었는데 어떻게 이런 준비가 가능한 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각 수행원들에게 따뜻한 음료가 제공됐는데 아랍 전통차인 카락차였습니다. 게다가 대추야자까지 함께 나왔어요. 새벽 2시에 한국공항에서 카락차와 대추야자라니 이게 현실인가 싶었습니다. VIP 통로로 이동하는 동안 주변을 둘러봤어요. 공항 시설이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천장이 높고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공간이 무척 넓어 보였어요. 바닥은 대리석처럼 반짝거렸고 곳곳에 최신 기술들이 보였습니다. 안내 로봇이 스스로 움직이며 길을 안내하고 있었고 디지털 스크린에는 여러 언어가 표시됐어요. 입국 심사는 더욱 신속했습니다. 별도로 마련된 VIP 전용 구역에서 진행됐는데 심사관이 아랍어로 정중하게 안내했어요. 여권 확인은 2분도 안 걸렸습니다. 두바이 공항보다 빨랐어요.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효율적이었죠. 수화물도 이미 정리되어 나와 있었어요. 각 가방마다 소유주 이름이 아랍어와 영어로 정성스럽게 적힌 태그가 붙어 있었습니다. 사우디 왕실 문장도 함께 인쇄되어 있었어요. 누가 언제 이런 준비를 했는지 정말 알 수가 없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서자 대기하고 있던 차량에 또 한 번 놀랐어요. 벤츠 마이바흐 5대가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각 차량의 운전사들은 정장에 흰 장갑을 끼고 있었고 차 안에는 생수와 대추 주스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알둘라 고문님께서 제게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라가 생각보다 준비된 곳이로군. 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비상착륙이라는 불행한 상황이었지만 적어도 이 공항에서만큼은 왕실 의전에 부족함이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예상했던 것 이상이었어요. 차량이 출발했습니다. 새벽 3시가 다 되어가는 시간이었지만 고속도로에는 여전히 차들이 달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기 시작한 서울의 불빛들. 끝없이 이어진 고층 빌딩들, 완벽하게 정비된 도로, 쉴 새 없이 달리는 차량들. 새벽 3시가 다 되어가는데도 도시는 여전히 깨어 있었습니다. 한강을 건너는 순간이었어요. 다리 위에서 본 야경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강 양쪽으로 고층 빌딩들이 끝없이 이어졌고 빌딩마다 불이 켜져 있었어요. 다리 자체도 조명으로 아름답게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시야에 보이는 다리만 해도 5-6개가 넘었어요. 나세르 회장님이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자원도 없는 나라가 어떻게 이런 도시를 만들었을까?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사우디는 석유가 있었습니다. UAE도 쿠웨이트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한국은 뭐가 있었을까요? 드디어 호텔에 도착했어요.
롯데월드타워 123층짜리 초고층 빌딩이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직원들이 도열에 맞이했어요. 로비의 화려함은 두바이 버즈알아랍 호텔과 견주어도 손색이 없었습니다. 놀라운 건 직원 중에 아랍어를 유창하게 하는 사람이 5명이나 있다는 것이었어요. 로열 스위트는 117층에 있었습니다. 객실 문을 열자 모두가 숨을 죽였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서울 야경이 압도적이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빌딩의 불빛, 한강을 가로지르는 다리들, 그리고 쉬지 않고 움직이는 차량들의 불빛까지. 살아 숨쉬는 도시였어요. 파이살 왕자님께서 창가에 오래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한국을 너무 몰랐구나. 이 나라는 정말 대단해. 그날 밤 저는 피곤했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가 넘었는데도 도시의 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그렇게 한두 시간쯤 잠들었을까요? 새벽 3시 12분. 제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깊은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18년 항공 경력상 새벽에 걸려오는 전화는 절대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라일라 씨, 빨리 오세요.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왕실 시종무관이었어요. 알둘라 고문님이 쓰러지셨습니다. 저는 옷을 제대로 갈아입을 겨를도 없이 복도로 뛰쳐나갔어요. 맨발에 슬리퍼만 끌고 잠옷 위에 가디건을 걸친 채였습니다. 115층 복도를 달렸어요. 고문님 방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사람들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을 뻔했어요. 알둘라 고문님이 침대 옆 바닥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이 식은땀에 젖어 있었어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왼쪽 가슴을 움켜쥐고 계셨습니다. 왕실 주치의가 이미 와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심장입니다. 주치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으로 보입니다. 즉시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파이살 왕자님도 급히 달려오셨습니다. 잠옷 차림이셨지만 그런 걸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나세르 회장님과 다른 수행원들도 모두 모여들었어요. 방 안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리야드 왕립병원에 연락했습니까? 한 수행원이 물었어요. 주치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긴 한국입니다. 리야드까지는 9시간이 걸려요. 지금 당장 한국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한국병원. 우리는 이 나라의 의료 시스템을 전혀 몰랐습니다. 믿을 수 있을까? 왕실 고문을 맡길 만큼 실력이 있을까? 만약 잘못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 그때 알둘라 고문님이 신음하셨습니다. 아, 아파. 목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있었어요. 입술이 파래지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어요. 호텔 프런트에 전화하십시오. 파이살 왕자님이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지금 당장 구급차를 부르라고 하십시오. 시종무관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117층 로열 스위트입니다. 응급 상황입니다. 손님 한 분이 심장 발작으로. 그가 다급하게 아랍어로 말했는데 놀랍게도 전화편에서 유창한 아랍어가 들려왔어요. 알겠습니다. 저희 응급의료팀이 즉시 올라가겠습니다. 동시에 삼성서울병원 응급실에도 연락하겠습니다. 3분 안에 도착합니다. 응급의료팀? 호텔에 의료팀이 있다고? 저는 믿기지 않았지만 일단 기다릴 수밖에 없었어요. 왕자님께서 고문님의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견디시오. 곧 도움이 올 겁니다. 정확히 2분 48초 후 문이 열렸습니다. 응급구조사 4명이 전문 장비를 들고 들어왔어요. 빨간 응급 가방, 산소통, 제세동기, 그리고 휴대용 심전도 기계까지 완벽한 응급 장비였습니다. 팀장으로 보이는 30대 여성이 재빠르게 고문님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알둘라님, 제 말이 들리십니까? 그녀가 아랍어로 물었습니다. 완벽한 발음이었어요. 고문님이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여성 구조사는 즉시 혈압을 재고 심전도 패드를 가슴에 부착했어요. 동작이 빠르고 정확했습니다. 마치 수천 번 연습한 것처럼 자연스러웠죠. 심박수 불규칙, 혈압 급격히 하강 중입니다. 그녀가 동료들에게 말했습니다. 즉시 산소 마스크가 씌워졌고
정맥 주사 라인이 확보됐어요. 모든 과정이 1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켰어요. 그리고 어디론가 연결했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한 남성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흰 가운을 입은 40대 중반의 한국인이었습니다. 저는 삼성서울병원 응급의학과 김태준 교수입니다. 그가 유창한 영어로 말했어요. 지금 환자분의 심전도를 실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ST 분절 상승이 관찰됩니다.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김 교수는 침착했지만 단호했어요. 골든타임이 5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즉시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1초라도 지체하면 생명이 위험합니다. 응급구조사들이 고문님을 들것에 옮겼습니다. 동작은 신속했지만 조심스러웠어요. 산소 공급은 계속 유지됐고 심전도 모니터도 함께 이동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이미 117층에 대기하고 있었어요. 다른 층에는 멈추지 않고 1층까지 직행했습니다. 로비를 거쳐 호텔 정문으로 나가니 최신형 구급차가 엔진을 켠 채 대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왕자님의 명령으로 구급차에 동행했습니다. 차는 작은 중환자실 같았어요. 각종 의료 장비가 빼곡히 들어차 있었고 모니터에는 고문님의 생체 신호가 실시간으로 표시됐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하는 순간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앞에 신호등이 모두 녹색으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첫 번째 교차로, 두 번째 교차로, 세 번째 교차로. 우리가 지나가는 모든 신호등이 녹색이었습니다. 스마트 신호 시스템입니다. 운전기사가 설명했어요. 응급 차량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해서 모든 신호등이 자동으로 조정됩니다. 서울 전역에 설치되어 있어요. 새벽 3시 30분인데도 도로에는 차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모두가 즉시 길을 비켜줬습니다. 경적도 없었고 짜증 섞인 표정도 없었어요. 마치 당연한 일처럼 자연스럽게 길을 열어줬습니다. 구급차 안에서도 치료는 계속됐어요. 여성 구조사는 태블릿으로 병원과 계속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김 교수가 지시하면 즉시 약물을 투여했어요. 니트로글리세린, 아스피린, 그리고 혈전 용해제까지. 혈압이 조금씩 안정되고 있습니다. 구조사가 보고했어요. 환자분,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곧 도착합니다. 그녀가 고문님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전문가의 손길이었지만 따뜻함도 느껴졌어요. 정확히 4분 58초 만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새벽 3시 35분이었어요. 입구에는 의료진 10명이 이미 완벽하게 준비된 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흰 가운, 마스크, 장갑까지 모두 착용한 상태였어요. 김태준 교수가 직접 나와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봤던 바로 그 사람이었어요. 알둘라님, 잘 오셨습니다. 준비 다 됐습니다. 바로 시술실로 가겠습니다. 들것이 병원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뒤를 따라 뛰었습니다. 복도는 밝고 깨끗했어요. 바닥은 거울처럼 반짝였고 모든 표지판은 한국어, 영어, 아랍어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어요. 심혈관 센터였습니다. 문이 열리자 카테터실이라는 표지가 보였어요. 고문님이 그곳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김 교수가 저를 돌아보며 말했어요. 가족 대기실에서 기다려 주십시오. 실시간으로 시술 과정을 보실 수 있습니다. 대기실로 안내받았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왕자님과 다른 수행원들이 도착해 있었어요. 모두 잠옷 위에 겉옷을 걸친 채였습니다.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직 고문님만이 중요했습니다. 대기실 벽면에는 대형 화면이 걸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 화면에는 믿기 힘든 것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시술실 내부가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던 겁니다. 간호사가 조용히 설명했어요. 투명한 의료가 우리 병원의 원칙입니다. 보호자분들께서 원하시면 시술 과정을 직접 보실 수 있습니다. 불안하시면 끄셔도 됩니다. 왕자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요, 보고 싶소. 우리 모두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시술실은 마치 우주선 조종실 같았어요. 거대한 모니터 6개가 벽면을 가득 채웠고 천장에 매달린 로봇팔이 정밀하게 움직였습니다. 저건 뭡니까? 나세르 회장님이 물었어요. 간호사가 답했습니다. AI 보조 로봇입니다. 의사 선생님의 손떨림을 실시간으로 보정하고 정확도를 높여줍니다. 0.1mm 단위로 움직여요. 김태준 교수가 고문님 옆에 서 있었어요. 마스크를 쓰고 있었지만 눈빛은 침착했습니다.
그 옆에는 5명의 의료진이 각자 위치에서 준비하고 있었어요. 마치 오케스트라처럼 완벽한 조화였습니다. 알둘라님, 지금부터 시술을 시작합니다. 김 교수가 말했어요. 손목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통증은 거의 없으실 겁니다. 국소 맞춤만 합니다. 깨어 계실 수 있으니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손목으로 한다고? 저는 놀랐어요. 사우디에서는 심장 시술을 할 때 사타구니 쪽 큰 혈관을 사용한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손목이라니. 김 교수가 고문님의 오른쪽 손목에 가느다란 관을 삽입했습니다. 화면에는 고문님의 심장 혈관이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마치 지도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혈관이 나무 가지처럼 뻗어 있었죠. 교수가 조심스럽게 관을 혈관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화면 속에서 가느다란 철사 같은 것이 팔을 타고 어깨를 지나 가슴 속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신기하면서도 무서운 광경이었어요. 막힌 부분이 보입니다. 김 교수가 말했어요. 화면 한 곳을 확대하자 혈관이 거의 90% 이상 좁아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마치 고속도로가 한 차선으로 좁아진 것 같았어요. 피가 거의 흐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게 심장마비의 원인입니다. 간호사가 설명했어요. 저 혈관은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요한 혈관입니다. 막히면 심장 근육이 죽기 시작해요. 그래서 빨리 뚫어야 합니다. 15분이 지났습니다. 김 교수는 막힌 부분에 풍선 같은 것을 넣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부풀렸습니다. 좁아졌던 혈관이 조금씩 넓어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풍선을 빼면 다시 좁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이제 스텐트를 넣겠습니다. 김 교수가 말했어요. 스텐트는 그물망 같은 작은 금속관이었습니다. 접힌 상태로 들어가서 혈관 안에서 펼쳐진다고 했어요. 그러면 혈관이 다시 좁아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김 교수가 스텐트를 조심스럽게 위치시켰어요. 그리고 펼쳤습니다. 화면에서 스텐트가 마치 꽃이 피듯 펼쳐지는 게 보였어요. 그 순간 좁아졌던 혈관이 활짝 열렸습니다. 붉은 혈액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혈류 회복 확인. 김 교수가 말했습니다. 모니터에서 고문님의 심장 박동이 안정되는 게 보였어요. 불규칙하던 파형이 규칙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김 교수가 화면을 더 자세히 살피기 시작했어요. 다른 혈관들을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뭔가 발견한 것 같았어요.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다른 혈관에도 협착이 있습니다. 김 교수가 말했어요. 지금 당장 막힌 건 아니지만 70% 정도 좁아져 있습니다. 6개월 내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김 교수가 보호자실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간호사가 전화기를 왕자님께 건넸어요. 왕자님, 첫 번째 혈관은 성공적으로 치료했습니다. 김 교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다른 혈관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몇 개월 내에 재발할 위험이 있어요. 추가 시술을 권장합니다. 왕자님께서 잠시 생각하시더니 말씀하셨어요. 하십시오. 교수님을 믿겠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반쪽만 고칠 수는 없지 않소. 김 교수가 다시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복잡했어요. 혈관이 휘어진 부분에 있었거든요. 하지만 교수의 손은 떨리지 않았습니다. AI 로봇이 미세한 움직임을 보정하며 도왔어요. 두 번째 스텐트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자리 잡았어요. 혈관이 다시 열렸고 혈류가 정상화됐습니다. 모니터의 모든 수치가 안정권으로 돌아왔어요. 시술 완료. 김 교수가 선언했습니다. 총 시술 시간 1시간 42분. 환자 상태 안정. 심장 혈류 정상 회복. 그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났지만 만족감도 느껴졌어요. 고문님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병실은 호텔 스위트룸처럼 넓고 깨끗했어요. 한쪽 벽면 전체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침대 옆에는 각종 의료 장비가 있었지만 디자인이 세련되어 병원 같지 않았어요. 가장 놀라운 건 천장에서 나타난 홀로그램이었어요. 고문님의 심장이 3차원으로 떠올랐습니다. 실시간으로 박동하는 심장 모습이 생생하게 보였어요. 빨간색, 파란색 혈관이 선명했습니다. AI가 24시간 심장 상태를 모니터링합니다. 간호사가 설명했어요. 이상 징후가 있으면 0.1초 만에 의료진에게 알립니다. 왕자님께서도 휴대폰으로 실시간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어요. 전담 간호사가 배정되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가 아랍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레바논 출신인데 서울대 간호대학을 졸업했다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이 훌륭해서 여기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태블릿으로 24시간 케어 계획을 보여줬어요. 시간대별 투약 계획, 재활 운동, 식단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3차원 애니메이션으로 약의 효과와 부작용, 운동 방법까지 설명되어 있었어요. 작은 기기도 하나 건네줬습니다. 웨어러블 심전도 모니터입니다. 시계처럼 차시면 24시간 심장 상태가 체크되고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의료진에게 전송돼요. 리아드 주치의님께도 전송 가능합니다. 새벽 5시가 넘어서야 저는 잠시 복도로 나왔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빌딩 불빛이 하나둘 꺼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도시는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행정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라일라 씨, 시술 비용 안내드립니다. 그가 서류를 건넸어요. 저는 긴장하며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총 비용 1,200만 원, 미화로 약 1만 달러. 저는 그 숫자를 다시 확인했어요. 잘못 본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사우디에서 이런 시술은 최소 15만 달러,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30만 달러 이상이었거든요. 그런데 1만 달러? 확인하셨습니까? 직원이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정말 맞습니까? 너무 저렴한데요. 직원이 미소 지었어요. 네, 맞습니다. 한국은 의료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비용은 합리적입니다. 그게 우리 시스템이에요. 저는 왕자님께 보고를 드리러 갔습니다. 왕자님께서는 중환자실 옆 보호자실에 앉아 계셨어요.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왕자님, 시술 비용이 나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어요. 1만 달러입니다. 왕자님께서 천천히 고개를 돌리셨어요. 뭐라고? 1만 달러? 저는 서류를 보여드렸습니다. 왕자님께서 한참을 그 숫자를 바라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이 나라는 우리와 다르구나. 기술은 최고인데 욕심은 없어. 사람을 살리는 게 목적이지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야. 다음 날 오후 2시 고문님을 병문안했어요. 놀랍게도 고문님은 침대에 반쯤 일어나 앉아 계셨습니다. 얼굴에 혈색이 돌아와 있었고 아침 식사도 드셨다고 했어요. 어젯밤 그렇게 위급했던 분이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라일라, 나 정말 괜찮아. 고문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손목만 좀 뻐근한데 가슴은 전혀 안 아파. 신기해. 어제 죽을 뻔했는데 오늘은 멀쩡하니. 김태준 교수가 회진을 왔습니다. 고문님의 심전도를 확인하고 혈압을 재고 청진기로 심장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복이 예상보다 훨씬 빠릅니다. 김 교수가 말했어요. 이대로 가면 내일 오후에 퇴원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약 처방해드리고 3개월 후 정기 검진만 받으시면 돼요. 왕자님께서 김 교수에게 물으셨습니다. 교수님, 한 가지 묻고 싶소. 미국에서 훈련 받으셨다고 들었소. 그런데 왜 다시 한국으로 오셨소? 김 교수는 잠시 생각하시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미국에서는 돈 있는 사람만 제대로 치료받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트럭 운전사도 재벌 회장과 같은 치료를 받아요. 그게 제가 의사가 된 이유입니다. 돈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왕자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깊은 생각에 잠기신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는 더욱 놀라운 경험이 이어졌어요. 고문님이 재활 운동을 하러 갔는데 체육관 같은 거대한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심장 재활센터였어요. 러닝머신, 각종 운동기구들이 첨단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저기 좀 보세요. 나세르 회장님이 가리켰어요. 저 할아버지가 러닝머신에서 걷고 있는데 가슴에 수술 자국이 있네요. 사흘 전에 관상동맥 우회수를 받으신 분입니다. 재활 트레이너가 설명했어요. 벌써 걷기 운동을 시작하셨죠? 사흘 전에 심장 수술을 했는데 벌써 운동을? 저는 놀랐습니다. 한국은 조기 재활을 중시합니다. 빨리 움직일수록 빨리 회복돼요. 병실로 돌아온 후 김 교수가 다시 찾아왔어요. 참, 한 가지 더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대형 스크린이 켜지더니 고문님의 심장 CT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시술 전 영상이 아니라 10년 후 예상 영상이었어요.
인공지능이 분석한 결과입니다. 김 교수가 설명했어요. 현재 상태를 유지하시면 10년 후 심장 나이가 오히려 5년 젊어집니다. 왕자님이 충격을 받으셨어요. AI가 미래의 건강 상태를 예측한다고? 네, 정확도가 94%입니다. 고모님의 경우 당뇨 관리만 잘하시면 90세까지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왕족들은 병원 한랄 식당을 방문했어요. 주방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었고 한랄 인증서가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메뉴였어요. 한국식 한랄 불고기, 한랄 삼계탕, 한랄 비빔밥까지. 한국 음식을 한랄로 만들었다고? 나세르 회장님이 신기해했어요. 조리사가 나와서 설명했습니다. 저는 파키스탄 출신이지만 한국에서 20년 살았습니다. 한국 요리를 한랄 방식으로 만드는 법을 개발했죠. 시식을 해본 고모님이 감탄했어요. 이건 정말 맛있군. 두바이 호텔 음식보다 좋아. 퇴원 다음 날 왕자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셨어요. 현대건설 회장을 만나고 싶소. 오늘 저녁에 가능하겠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왕자님, 지금 말씀이십니까? 왕자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지금 당장. 우리가 여기 온 건 우연이 아닐지도 몰라. 50년 전 그 약속을 확인하고 싶어.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비서실이 움직였습니다. 현대건설 본사에 긴급 연락이 갔어요. 일국의 왕족이 직접 만남을 요청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현대건설 측은 즉시 응했어요. 저녁 6시 호텔 로열 스위트 회의실에 현대건설 정명훈 회장이 도착했습니다. 60대 후반의 차분한 인상이었어요. 왕자님께서 직접 문 앞까지 나가 맞이하셨습니다. 환영하오, 회장님. 왕자님께서 손을 내미셨어요. 정 회장이 정중하게 악수했습니다. 왕자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갑작스러운 요청인데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요. 왕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감사해야 할 사람입니다. 1973년 주베일 항구를 기억하십니까? 정 회장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물론입니다, 왕자님. 그 프로젝트는 우리 회사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니, 한국 역사에서도 중요한 순간이었어요. 왕자님께서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당신네 선배들이 사막에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우리는 압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 밤낮 없이 일했죠. 약속한 날짜보다 6개월이나 앞당겨 완공했습니다. 품질도 완벽했고요. 정 회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왕자님, 그때 사우디 왕실이 가난한 우리를 믿어주지 않으셨다면 오늘의 현대도 오늘의 한국도 없었을 겁니다. 9,600만 달러. 그 돈이 우리에게는 구원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뭘 했소? 왕자님께서 물으셨습니다. 포항제철을 지었습니다. 정 회장이 대답했어요. 한국 최초의 현대식 제철소였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어요. 자동차 산업, 조선 산업, 건설 산업. 모든 게 거기서 시작됐습니다. 그때 정 회장이 말했어요. 왕자님, 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당시 주베일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기술자가 아직 생존해 계십니다. 화상으로 연결이 가능해요. 정 회장이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잠시 후 화면에 한 노인의 얼굴이 나타났어요. 흰 머리에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83세의 이정수 전 부장이었어요. 왕자님, 이렇게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1973년 주베일 항구 건설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28살이었어요. 왕자님께서 화면에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당신이 그 현장에 계셨소? 노인의 눈가가 붉어졌어요. 왕자님, 저희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한국은 전쟁의 폐허였고 먹을 것도 부족했어요. 하루 세끼 쌀밥을 먹는 게 꿈이었습니다. 저희 100명이 사우디로 갔습니다. 리야드 공항에 내렸을 때 더위에 기절할 뻔했어요. 섭씨 52도였습니다. 사막은 지옥 같았어요. 하지만 저희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회사가 망하면 저희 가족도 굶어야 했습니다. 한국 전체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이 프로젝트가 실패하면 다시는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낮에는 50도가 넘어서 일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밤에 일했습니다.
새벽 3시부터 오전 10시까지, 그리고 오후 5시부터 밤 12시까지 일했어요. 사우디 노동자들이 놀랐습니다. 라마단 기간에도 저희는 쉬지 않고 일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미쳤다고들 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약속을 지켜야 했습니다. 선왕께서 현장을 방문하셨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왕자님께서 조용히 물으셨어요. 선왕께서 현장을 방문하셨소?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1974년 여름이었습니다. 왕께서 오셨을 때 저희는 긴장했어요. 혹시 뭔가 잘못된 걸 지적하시는 건 아닐까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왕께서 저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명 한 명 악수하셨어요. 통역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한국 젊은이들은 대단하다. 약속을 지키는 사람들이다. 사우디는 한국을 잊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듣고 저희는 울었습니다. 왕자님, 지구 반대편에서 온 가난한 외국인을 한 나라의 왕이 그렇게 대해주셨습니다. 저희는 그날 맹세했어요. 반드시 한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겠다고. 노인이 손수건으로 눈가를 닦았어요. 그리고 저희는 해냈습니다. 항구는 6개월 일찍 완공됐어요. 품질 검사에서 유럽 회사들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사우디 왕실이 저희를 믿어주신 덕분이었어요. 그 돈으로 포항제철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철강으로 자동차를 만들었고, 배를 만들었고, 건물을 지었어요. 30년 후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되었습니다. 노인이 화면을 통해 왕자님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왕자님, 지금의 한국은 1973년 사우디의 신뢰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왕자님의 선왕께서 가난한 저희를 믿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절대 잊지 않았습니다. 왕자님께서 한참을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다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정수님, 감사하오. 약속을 지켜주셔서. 그리고 그 약속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서. 통화가 끝나고 방 안은 깊은 침묵에 잠겼어요. 왕자님께서 창가로 걸어가셨습니다. 서울의 불빛이 그분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어요. 50년이요. 왕자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50년 전 우리 선왕께서 가난한 한국을 믿어주셨소. 그리고 어제 한국이 우리 사람을 살렸소. 알둘라는 내 아버지 시절부터 우리 가문을 섬긴 사람이요. 왕자님께서 저를 바라보셨어요. 라일라, 자네 아버지도 그 현장 감독관이었다고 했지?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왕자님. 아버지는 늘 말씀하셨어요. 한국 사람들은 다르다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왕자님께서 정 회장을 향해 돌아서셨어요. 회장님, 이제 우리 차례요. 50년 전 우리가 한국을 도왔소. 어제 한국이 우리를 살렸소. 이제 우리가 다시 도울 때요. 하지만 이번엔 도움이 아니라 동반자로서 함께 가고 싶소. 정 회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왕자님, 영광입니다. 왕자님께서 결연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인천공항으로 가기 전에 기자회견을 하겠소. 전 세계에 알릴 것이요. 사우디와 한국의 50년 우정을. 그리고 앞으로 100년을 함께 갈 것이라는 약속을. 그날 밤 왕자님의 명령으로 왕실 대변인이 긴급 성명문을 작성했습니다. 사우디 주요 언론사에 연락이 갔어요. 국제통신사에도 공지가 나갔습니다.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잠들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고문님이 최종 검진을 받으셨습니다. 김태준 교수가 모든 수치를 확인하고 미소 지었어요. 완벽합니다. 언제든지 출국하셔도 됩니다. 약은 3개월치 처방해 드릴게요. 오전 10시, 우리는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그냥 떠나는 게 아니었어요. 왕자님께서 전 세계에 메시지를 전하실 예정이었습니다. 인천공항 VIP 라운지에는 100명이 넘는 기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알자지라, BBC, CNN, 로이터. 전 세계 언론이 긴급 소집됐습니다. 사우디 왕족이 갑자기 한국에서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에 모두가 궁금해했죠. 오전 11시 정각, 왕자님께서 입장하셨습니다. 양옆에는 고문님과 정명훈 회장이 서 계셨어요.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나는 이 나라에서 50년 전 우리가 심은 씨앗이 얼마나 큰 나무로 자랐는지 확인했습니다. 왕자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973년 우리 선왕께서는 가난했지만 성실한 한국을 믿어주셨습니다. 그 신뢰가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고 그 한국이 이번에 우리 사람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왕자님께서 3장의 문서를 들어 올리셨어요. 오늘 나는 3가지를 선언합니다. 첫째, 사우디는 한국과 200억 달러 규모의 의료기술 협력 협정을 체결합니다. 둘째, 네옴시티 핵심 스마트 병원 구역을 한국 기업에 위탁합니다. 셋째, 사우디 청년 1만 명을 한국에 유학 보내는 비전 2050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한국은 우리의 형제국입니다. 50년 전 우리가 믿어준 나라가 오늘 우리를 구했습니다. 앞으로 100년도 함께 갈 것입니다. 기자들이 손을 들었어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왕자님, 구체적으로 어떤 의료 협력을 하실 건가요? 한국 의료진 200명을 리야드에 초청합니다. 왕자님이 답하셨어요. 한국식 응급 시스템, 스마트 병원 시스템을 도입할 겁니다. 그리고 사우디 의대생 500명을 한국으로 보낼 예정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이 아니라 왜 한국입니까? 왕자님이 잠시 생각하시더니 답하셨어요. 미국과 유럽은 기술은 훌륭하지만 돈이 목적입니다. 한국은 사람이 목적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건 기술이 아니라 그 정신입니다. 고문님도 마이크를 잡으셨어요. 나는 한국 병원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비용은 미국의 30분의 1이었지만 치료는 세계 최고였습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일이 없다는 한국 의사의 말이 잊히지 않습니다. 정명훈 회장도 발언하셨어요. 50년 전 사우디가 가난한 한국을 믿어주셨습니다. 그 신뢰가 오늘의 한국을 만들었어요. 이제 한국이 그 은혜를 갚을 차례입니다. 기술과 시스템을 나누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공항 직원들이 환송하러 나왔어요. 김태준 교수도 와 계셨습니다. 왕자님, 리야드에서 뵙겠습니다. 한국 의료의 정신을 전하겠습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왕자님께서 뒤를 돌아보셨어요. 안녕, 한국. 우리는 학생으로 다시 올 것이요. 기내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인천공항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요. 나흘 전만 해도 우리는 이 나라를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어요. 한국은 우리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왕자님의 선언은 중동 전역을 뒤흔들었어요. UAE 통치자가 즉각 성명을 냈습니다. 우리도 한국과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까지 너나 할 것 없이 한국과의 협력을 추진했어요. 일주일 후 GCC 회의가 열렸습니다. UAE, 쿠웨이트, 카타르, 바레인, 오만 대표들이 모였어요. 놀랍게도 중동 6개국 모두가 한국과의 협력 확대에 합의했습니다. 총 규모 500억 달러. 중동 외교 지형이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6개월이 흘렀습니다. 리야드 왕립병원에 한국식 응급 시스템이 도입됐어요. 스마트 신호 시스템, 실시간 원격 진료, AI 모니터링까지. 첫 달 응급실 사망률이 35% 감소했습니다. 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왕실 항공 직원들 중 10명이 서울에 어학연수를 갔습니다. 저도 내년에 갈 예정이에요. 한국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1년 후 리야드에 놀라운 건물이 들어섰어요. 서울 메디컬 센터라는 이름의 초현대식 병원이었습니다. 왕자님이 개원식에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단순한 병원이 아닙니다. 한국의 의료 정신을 중동에 이식하는 상징입니다. 병원은 100% 한국 시스템으로 운영됐어요. 한국 의료진 200명이 상주하며 현지 의사들을 교육했습니다. 첫 달 실적은 놀라웠어요. 중동 전역에서 5,000명의 환자가 몰려들었고 수술 성공률은 99%를 기록했습니다. 김태준 교수가 리야드를 방문했을 때 제가 공항에서 맞이했어요. 교수님, 1년 전 그날 밤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 교수가 미소 지었어요. 물론입니다. 그날이 양국 관계를 바꿨죠. 아닙니다. 제가 말했어요. 50년 전부터 시작된 겁니다.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50년에 걸쳐 쌓인 거죠. 고문님은 석 달에 한 번씩 서울을 방문하십니다. 정기 검진 때문이에요. 이번 달에도 오셨는데 검진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10년 전보다 심장이 젊어졌다고 했어요. 김 교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AI 예측이 정확했죠? 앞으로 20년은 더 건강하게 사실 수 있어요. 제 딸 파티마는 올해 서울대 의대에 진학했습니다. 사우디에서 온 유학생 중 한 명이에요. 현재 한국 대학에는 중동 학생이 5,00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10년 후에는 5만 명이 될 거라고 하더군요.
딸이 지난주에 전화했어요. 엄마, 한국은 정말 대단해. 교수님들이 학생들을 진짜 가족처럼 대해줘. 여기서 배운 걸 사우디에 가져가서 꼭 쓸모있는 의사가 될게. 오늘도 왕자님 집무실 벽에는 2장의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1973년 주베일 사막의 흑백 사진과 2025년 서울 야경 사진. 그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신뢰는 세대를 넘어 이어진다. 저는 이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눌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50년 전 우리가 심은 씨앗이 오늘 우리를 살렸어요. 그리고 앞으로 100년 그 나무는 더욱 크게 자랄 것입니다. 한국은 자원이 없었지만 사람을 믿었습니다. 가난했지만 약속을 지켰어요. 그리고 50년 후 그 신뢰는 두 나라를 형제로 만들었습니다. 제가 처음 인천공항에 비상 착륙했을 때 한국을 무시했던 것이 부끄럽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진짜 위대함은 크기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배웠습니다. 지금도 서울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그날 밤이 생각납니다. 새벽 3시, 낯선 땅에서 생사의 기로에 섰던 그 순간. 그리고 3분 만에 달려온 한국의 따뜻한 손길. 3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마이너스 중동 특별 노선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매주 서울과 리야드를 오가는 전용기를 관리하는 일이었죠.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리야드 본사 사무실에서 다음 주 비행 스케줄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사무실 TV에서 속보가 터졌습니다. 한국 남부 지역에 규모 7.2 강진 발생. 부산과 경남 지역 피해 속출. 건물 붕괴, 다수 사상자 발생. 의료시설 마비 상태.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화면에는 무너진 건물들, 울부짖는 사람들, 그리고 혼란에 빠진 거리가 보였습니다. 한국에서 지진이라니. 3년 전 저를 살려준 그 나라가 지금 고통받고 있었어요.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왕자님이었어요. 라일라, TV 봤나?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왕자님. 지금 보고 있습니다. 왕자님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즉시 비상대책본부를 소집하게. 1시간 내로 왕궁으로 오게. 우리가 움직일 시간이야. 1시간 후 왕궁 회의실에는 긴급회의가 소집되었습니다. 왕자님, 고문님, 보건부 장관, 외교부 장관, 그리고 저까지. 스크린에는 한국의 재난 상황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어요. 현재 부산 지역 병원 5곳이 운영 중단 상태입니다. 보건부 장관이 보고했어요. 건물 균열로 환자 이송이 진행 중입니다. 부상자는 3,000명을 넘었고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왕자님께서 테이블을 손으로 치셨어요. 3년 전 그 나라가 우리 사람을 3분 만에 살렸소. 이제 우리 차례요. 즉각 움직입시다. 고문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살아있는 건 한국 덕분입니다. 제 남은 인생을 걸고라도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외교부 장관이 보고했어요. 한국 정부에 이미 연락했습니다. 그들은 국제사회의 도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좋아. 왕자님이 결단을 내리셨어요. 첫째, 우리 왕립병원 의료진 100명을 즉시 파견하라. 둘째, 리야드에서 가동 중인 이동식 병원 4동을 공수하라. 셋째, 의료물자 500톤을 긴급 수송하라. 그리고 왕자님이 저를 보셨어요. 라일라, 자네가 직접 가게. 3년 전 자네가 그곳에 있었으니 지리를 알 거야. 의료팀을 이끌고 가서 한국을 도와주게.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왕자님. 12시간 후, 저는 킹압두라지즈 국제공항 경납고에 서 있었어요. 거대한 화물기 3대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의료진 100명, 이동식 병원 4동, 의료물자가 가득 실려 있었어요. 김태준 교수님께 연락이 왔습니다. 화상통화였어요. 화면 속 교수님은 피곤해 보였지만 눈빛은 여전히 또렷했습니다. 라일라 씨, 오신다고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금 상황이 정말 심각합니다. 부산 지역 병원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예요. 교수님, 3년 전 교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12시간 후에 뵙겠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객실에는 사우디 최고의 의료진들이 타고 있었어요. 응급의학과, 정형외과, 외상외과 전문의들. 그들 중 절반은 3년 전 서울 메디컬 센터에서 한국 의사들에게 배운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젊은 의사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라일라 팀장님, 저는 3년 전 서울 메디컬센터 1기 연수생이었습니다. 김태준 교수님께 직접 배웠어요. 이제 제가 배운 걸 돌려드릴 시간입니다. 10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3년 전과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공항은 긴박했고 사람들 얼굴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박민수 팀장이 나와 계셨어요. 3년 전 우리를 맞이했던 바로 그분이었습니다. 라일라 씨, 다시 뵙게 되어 기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라니 안타깝네요. 우리가 도우러 왔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어디로 가야 합니까? 부산으로 바로 가셔야 합니다. 헬기가 대기 중입니다. 의료물자는 군용 수송기로 먼저 보낼게요. 1시간 후, 저는 부산 상공에 있었습니다. 헬기 창밖으로 보이는 광경에 가슴이 아팠어요. 무너진 건물들, 금이 간 도로, 그리고 곳곳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헬기는 부산대학교병원 옥상에 착륙했습니다. 김태준 교수님이 직접 나와 계셨어요. 3년 전보다 훨씬 지쳐 보였지만 악수하는 손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라일라 씨, 정말 감사합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병원 건물에 균열이 생겨서 환자들을 이송해야 하는데 받아줄 곳이 없어요. 다른 병원들도 포화 상태입니다. 저희가 가져온 이동식 병원이 있습니다. 제가 말했어요. 4동이요. 각각 중환자 50명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설치할까요? 교수님의 눈이 커졌어요. 이동식 병원을요? 그것도 4동이나? 네, 우리 사우디 왕립병원에서 사용하는 최신형입니다. 제가 태블릿을 꺼내 보여드렸어요. 수술실, 중환자실, 영상의학실까지 완비되어 있습니다. 6시간이면 설치 완료됩니다. 교수님이 저를 꼭 안았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부산 해운대 해변에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대한 하얀 텐트 4동이 불과 5시간 만에 세워졌어요. 사우디 의료진과 한국 건설 인력이 밤새 작업한 결과였습니다. 이동식 병원 내부는 최첨단 시설이었어요. 한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장비들이 가득했습니다. 사우디가 지난 3년간 석유 달러로 구입한 최신 의료 장비들이었죠. 사우디 의료진 100명이 배치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혼자 일하지 않았어요. 한국 의료진과 완벽하게 협력했습니다. 3년 전 서울 메디컬 센터에서 함께 일했던 경험 덕분이었어요. 첫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건물 붕괴로 다리가 심하게 부러진 60대 남성이었어요. 사우디 정형외과 전문의 파이살 박사가 즉시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옆에서 한국 간호사들이 보조했어요. 수술은 3시간 만에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파이살 박사가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어요. 3년 전 김태준 교수님께 배운 기술입니다. 오늘 그걸 한국에서 쓰게 되다니 영광입니다. 이틀째 되던 날,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UAE에서 의료팀 50명이 도착했어요. 카타르에서는 구호물자 200톤이 왔습니다. 쿠웨이트는 이동식 발전기 20대를 보냈어요. 중동 전체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3년 전 한국에서 배운 의료진들이 모두 한국을 돕기 위해 왔어요. GCC 국가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스승이다. 스승이 어려울 때 제자가 돕는 건 당연하다. 일주일 후, 저는 부산 임시재난대책본부에 있었습니다. 한국보건복지부 장관이 저를 찾아왔어요. 라일라 씨, 정말 감사합니다. 그가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여러분의 도움이 없었다면 피해가 훨씬 컸을 겁니다. 장관님, 3년 전 당신들이 우리를 도왔잖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은혜는 돌고 도는 겁니다. 장관이 창밖을 가리켰어요. 저기 보이시죠? 해운대 해변의 하얀 텐트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기서 지금까지 2,000명이 넘는 환자를 치료했습니다. 장관이 말했어요. 사우디, UAE, 카타르, 쿠웨이트 의료진들이 밤낮 없이 일하고 있어요. 그분들 대부분이 한국에서 배운 사람들입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3년 전 서울 메디컬 센터에서, 리야드에서, 여러 곳에서 한국 의료진에게 배웠어요. 이제 그 기술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2주가 지났습니다. 부산의 상황이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병원들이 하나둘 재가동되었고 부상자들도 회복세에 들어갔습니다. 사망자는 예상보다 훨씬 적었어요. 김태준 교수님이 이동식 병원을 찾아오셨습니다.
라일라 씨, 오늘 특별한 환자 한 분을 모시고 왔어요. 문이 열리고 한 노인이 들어오셨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계셨는데 얼굴이 낯익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3년 전 화상통화로 만났던 그분. 이정수 전 부장님이었어요. 라일라 씨.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83세였던 그분은 이제 86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3년 전 왕자님께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1973년 주베일에서 일했던. 저는 무릎을 꿇고 노인의 손을 잡았어요. 부장님, 기억합니다. 50년 전 사막에서 일하셨던 이야기. 노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제 집이 무너졌어요. 다리를 다쳤죠. 그런데 사우디 의사가 저를 치료해줬습니다. 50년 전 제가 사우디에서 일했을 때 받았던 은혜를 이제 제가 돌려받는 겁니까? 저도 눈물이 났어요. 부장님, 이게 바로 순환입니다. 50년 전 부장님이 사우디를 도왔어요. 3년 전 한국이 우리를 도왔고요. 이제 우리가 한국을 돕고 있습니다. 은혜는 끝나지 않고 계속 돌고 도는 겁니다. 노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사막에서 흘린 땀이 이렇게 돌아오다니. 50년이 걸렸지만 결국 돌아왔어요. 한 달 후, 부산 상황이 완전히 안정되었습니다. 사우디 의료팀이 철수할 시간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동식 병원 4동은 그대로 두고 가기로 했습니다. 이건 한국에 드리는 선물입니다. 왕자님의 메시지였어요. 언제든 또 필요할 때 쓰십시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사우디와 한국은 이제 형제입니다. 부산항에서 환송식이 열렸습니다. 수천 명의 시민들이 나왔어요. 한국 국기와 사우디 국기가 함께 흔들렸습니다.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고맙습니다. 사우디. 감사합니다. 저는 배에 오르기 전 김태준 교수님께 마지막 인사를 드렸어요. 교수님, 3년 전 교수님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한국을 도왔어요. 이제 우리는 정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교수님이 저를 꼭 안았습니다. 라일라 씨, 이게 진짜 의료입니다. 국경도 없고 인종도 없어요. 그냥 사람이 사람을 돕는 거죠. 50년 전에도 3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배가 출발했습니다. 갑판에서 부산항을 바라봤어요. 해운대 해변의 하얀 텐트들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속에는 뭔가 커다란 것이 자라고 있었어요. 3년 전, 저는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압니다. 위대함은 크기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리고 진짜 부자는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라 많이 나누는 사람이라는 것을. 50년 전 사우디는 가난한 한국을 믿었습니다. 3년 전 한국은 위급한 사우디를 살렸어요. 그리고 오늘 사우디는 어려운 한국을 도왔습니다. 이것이 진짜 우정입니다. 계산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그냥 돕는 것. 딸 파티마에게서 영상 통화가 왔습니다. 화면 속 딸은 서울대병원 실습복을 입고 있었어요. 엄마, 뉴스 봤어. 엄마가 부산에서 일하는 거. 정말 자랑스러워. 파티마, 너도 곧 이런 일을 하게 될 거야. 제가 말했어요. 의사가 된다는 건 이런 거란다. 국경을 넘어 사람을 돕는 것. 딸이 웃었습니다. 엄마, 나 졸업하면 꼭 국경 없는 의사회 갈 거야. 엄마처럼 세계를 돌면서 사람들을 돕고 싶어. 리야드에 도착했을 때 공항에는 놀라운 환영 인파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왕자님이 직접 나오셨습니다. 고모님도 계셨어요. 잘 돌아왔네. 왕자님이 제 어깨에 손을 얹으셨어요. 자네가 사우디의 자랑이야. 50년 전 우리 선조들이 뿌린 씨앗이 이렇게 열매를 맺었어. 고모님이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라일라, 3년 전 한국이 이 늙은이를 살렸지. 그래서 우리가 한국을 도운 거야. 은혜는 끊어지면 안 돼. 계속 이어져야 해. 그날 저녁, 저는 집 발코니에 서서 리야드의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50년 전 한 줌의 신뢰가 씨앗이 되었습니다. 사막 한가운데서 땀 흘리던 젊은 한국인들과 그들을 믿어준 사우디 왕. 그 씨앗은 50년 동안 자랐어요. 3년 전 그 나무가 첫 열매를 맺었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이 사우디 왕족을 살렸어요. 그리고 그 열매는 다시 씨앗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씨앗이 또 다른 열매를 맺었어요. 사우디가 재난을 겪은 한국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 열매는 또다시 씨앗이 될 겁니다. 이것이 진짜 우정입니다. 끝나지 않고 계속 순환하는 것. 받은 만큼 돌려주고 돌려받은 것을 또 나누는 것. 50년 전에 시작된 이 아름다운 순환은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제 딸이 의사가 되고 그 딸이 또 누군가를 도울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도움을 받은 사람이 또 다른 누군가를 도울 거예요. 국경도 인종도 종교도 넘어서. 이것이 제가 3년 전 한국에서 배운 가장 큰 교훈입니다. 위대한 나라는 땅이 넓은 나라가 아니에요. 가진 게 많은 나라도 아니고요. 진짜 위대한 나라는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나라입니다. 한국은 그런 나라였어요. 그리고 사우디도 그런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5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신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깊어졌어요. 그리고 앞으로 50년, 100년이 지나도 이 신뢰는 계속될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신뢰는 계산하지 않거든요. 손해를 따지지 않아요. 그냥 믿고 돕고 함께 가는 겁니다. 오늘 밤 저는 이 이야기를 제 일기장에 적었습니다. 언젠가 손주들에게 들려줄 이야기로 50년 전 사막에서 시작된 우정이 어떻게 세대를 넘어 이어졌는지, 그리고 그 우정이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는지.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닙니다. 시작일 뿐이에요. 진짜 우정에는 끝이 없거든요. 계속 이어지고 자라고 열매 맺고 또 씨앗이 되는 겁니다. 한국과 사우디의 우정이 그렇습니다. 50년 전에 시작되어 오늘도 계속되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어질 우정. 이것이 바로 신뢰의 힘입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신뢰와 우정에 대한 진실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한국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신 적 있나요? 댓글로 나눠주세요.